어머니는 잭과 아주 가까웠다. 키티 맥스는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을 잘 다루는 어머니의 교제술에 대해 말하면서 가령 잭이 내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대하는 걸 힐스 부인이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대체로 잭은 다정하고 정직하며 유순하고 완벽한 신사였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시골 사람, 열정적인 시골 사람이었다. 그는 말을 능숙하게 탔고 낚시질을 잘했다. 시적 성향도 있었다. 몇 년 후에 만났을 때 그는 출간된 새 시집들을 전부 읽었다고 내게 말했다. 옥스퍼드의 철학자 네틀십은 그에게는 신적인 존재였다. 잭이 네틀십의 철학을 설명하려 애쓰면서 그분은 예수 같아 라고 힘주어 단언한 기억이 있다. 친지들과 비교해 볼 때 잭은 결코 성품이 단순하고 미개한 사람은 아니었다. 어떻게든 우리 친지들과는 달리 그는 다재다능했다. 뛰어난 재능은 없어도 아주 많은 일을 할 줄 알았다. 우선 그는 사냥을 잘했다. 약혼이 공포되었을 때 에설 딜크는 잭이 한 발로 서서 말 3마리를 몰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는 다른 일들도 잘할 거라고 믿어요 라고 편지에 써서 보냈다. 잭은 사무 변호사로서 나무랄 데 없었다. 끈기 있게 자기 일을 추구하며 로퍼와 웨이틀리 회사에 들어갔다. 그는 웨이틀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는 훗날 정치에도 관심을 두었다. 손재주도 아주 좋았다. 하지만 그가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의 외모는 이 대략적인 묘사와 잘 맞았다. 아름다운 갈색 눈에 코끝은 완강하게 혹처럼 둥글고 뭉툭하며 쑥 들어간 턱에 닥스 훈투처럼 기이하게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는 청결에 꼼꼼하게 관심을 기울였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몸을 씻었고 빅토리아 사회의 시법무관으로서 또 시골 신사로서 꼼꼼하게 차려입었다. 잭 힐스를 생각하면 고지식하다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는 이튼스쿨과 옥스퍼드 발리올 칼리지에서 쓰이는 의미로 고지식하게 정직했고 올발랐다. 하지만 그의 고지식함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내게 처음으로 섹스에 대해 터놓고 신중하게 말해준 사람이 잭이었다. 녹색 카펫이 달리고 붉은 중국제 커튼이 달린 피츠로이 광장에 있는 집에서였다. 평범한 남자의 생활에서 성관계가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 그는 일부러 내 눈을 뜨게 해줬을 것이다. 그의 얘기에 나는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유익한 충격이었다. 그는 청년들이 끊임없이 여자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갖는다고 말해주었다. 성관계는 명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육체 관계를 갖는 것은 남자의 삶에서 사소한 일에 불과하고 그들의 명예나 그들에 대한 다른 남자들의 평가에 대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진했지만 턱없이 순진하지만은 않았다. 나는 평범한 남자들의 생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모든 남자들이 아버지처럼 한 여자만 사랑하는 줄 알았다. 정조를 지키지 않는 남자는 그런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하지는 않더라도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16살 이후로 플라톤을 읽으며 남색 행위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잭은 그런 식으로 정직했다. 조지나 제럴드의 정직함과는 달랐다. 그들은 어떤 소녀에게도 성에 대해서 그처럼 당당하게 유머러스하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잭의 그런 자질은 어린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또한 유난히 문학적이고 책을 좋아한 우리 집안에
그는 시골 생활을 끌어주기도 했다. 우리에게 나무에 설탕 주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모리스의 책 나비와 나방을 선물했다. 나는 그 책에 실린 곤충의 심장과 침의 사진, 짧은 털처럼 생긴 히브리어 문자들 사이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잡은 곤충들을 찾아냈다. 어느 날 밤에 저녁을 먹다가 제럴드는 우리가 죽어가는 곤충들을 낡은 가루치약 통 속에 넣어 샘 밑바닥에 보관하고 있다고 놀리듯이 웃으며 폭로했다. 다행히 어머니는 야단을 치거나 금지하지는 않았다. 우리의 열광적인 취미를 알아차리고는 정당한 취미로 인정해서 잠자리채와 곤충 표본대를 사주었다. 스텔라가 잭의 청혼을 받아들였을 때 어머니의 죽음 이후 급격히 무너졌지만 아직 남아있던 우리 조직은 찬성했다. 그 결혼은 아주 행복한 것이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야 했고 그러면 아마도 스텔라가 지금도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 잭은 분명 열정적으로 사랑했다. 스텔라는 처음에는 수동적이었지만 그들의 약혼을 통해 나는 처음으로 환영을 품게 되었다. 남녀의 사랑에 대한 첫 번째 환영이었다. 그들이 약혼한 겨울에 내가 감지한 사랑은 붉고 선명하며 강렬하게 타올랐다. 나는 그것을 통해 사랑의 개념, 사랑의 기준을 얻었다. 서로를 처음 사랑하는 젊은 남녀처럼 서정적이고 음악적인 것은 세상에 다시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이는 품위 있는 약혼과 관련이 있다. 비공식적인 연애 사건은 동일한 감정을 일으키지 못한다. 내 사랑은 6월에 갓 피어난 불띠붉은 장미. 두 사람은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한 번은 스텔라가 앞지 사이에 끼워놓은 잭의 편지를 발견하고 읽어보았다. 온 세상에 우리 사랑보다 달콤한 건 없어요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몰래 엿본 죄책감이 아니라 눈앞에 드러난 내용에 떨리는 황홀함을 느끼면서 편지를 내려놓았다. 지금도 그런 전율을 거듭 일으키는 글은 읽을 수 없다. 강렬한 기쁨을 주는 편지를 받으면 절대로 다시 읽지 않는다. 그 색깔, 눈부신 광채가 스텔라의 온몸에 깃들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환해졌고 눈은 더 새파래졌다. 그해 겨울에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그녀의 온몸에 달빛 같은 광채가 어려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잠을 이루지 못한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세상에 이런 건 절대 없었을 거야 였던가 아니면 그 비슷한 말을 했다. 그녀는 다정하게 웃으면서 내게 키스를 하고 이야기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사랑을 한단다. 너와 반했어도 언젠가는 그렇게 사랑을 할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쳐다보더라도 그러려니 해야 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스텔라와 잭의 약혼 기간은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오래 이어졌다. 두 사람에게는 곤혹스럽고 잔인하고 불필요한 시련이었다. 돌아보면 약혼과 관련된 일이 보살핌이나 배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서툴고 불합리하게 진행되었다. 여러 달을 걸쳐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스텔라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빠져들었던 얼어붙고 마비된 상태에서 서서히 깨어났다. 처음에 그녀는 잭에게서 위안과 지지를 얻었다. 그것은 가족의 온갖 근심거리와 의무로부터의 피난처였고 또한 아버지가 자제심 없이 쏟아낸 침울한 탄식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휴식이었다. 그녀는 서서히 예전의 수동성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잭의 권리를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집과 남편, 자신의 가정과 인생에 대한 욕구를 주장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결혼 후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강요를 말없이 수용했던 약속. 지금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이 어처구니 없지만
당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결정이 마침내 견딜 수 없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날 밤 서재로 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그러자 폭발이 일어났다. 약혼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버지는 실로 점점 폭군이 되어갔다. 잭의 이름도 듣기 싫어했다. 채찍으로 찰싹 갈기는 소리 같다고 아버지가 말했던 기억이 난다. 분명히 아버지는 질투하고 있었다. 이때쯤 아버지는 모든 진실에서 멀어져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세계에 확고히 자리 잡았으므로 그 약혼은 믿을 수 없으리 만큼 복잡해지고 좌절되고 지연이 되었다. 하지만 마침내 1897년 4월에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세인트 메리 에보츠 성당에서 격식에 맞춰 종이 울렸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은박이 새겨진 청첩장을 돌렸다. 바네사와 나는 손님들에게 꽃을 건넸고 아버지는 스텔라의 팔짱을 끼고 복도를 행진했다. 신혼부부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고 우리는 브라이턴으로 갔다. 하지만 그들의 신혼여행은 매우 짧았다. 왜냐하면 스텔라는 돌아오자마자 맹장염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것도 잘못되었다. 결국 3달간 계속 병을 앓다가 1897년 7월 하이드파크 게이트 24번지에서 결국 죽고 말았다.